일본이 지은 타워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1998년 3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을 향한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일본 최고의 건설사 하자마가 맡은 타워. 일본 건물이 72층 높이에서 무려 25mm나 기울어진 사실이 발견됐거든요. 88층짜리 마천루가 기울어졌다는 건 단순한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위신이 걸린 프로젝트 전체가 위태로워진 상황이었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는 순식간에 불안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이 지은 타워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건설 현장을 넘어 거리 곳곳으로 번졌고 CNN을 비롯한 외신들이 앞다투어 취재에 나섰습니다. 마하티르 총리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죠. 일본 측은 급히 기술진을 총동원해 16개 층을 반대 방향으로 기울여 쌓는 고난도 보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공사는 눈에 띄게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모두가 주목한 건 바로 옆 타워였습니다. 한 달이나 늦게 시작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타워 2번, 한국의 삼성물산이 맡은 그 건물이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타워를 연결하는 800톤짜리 스카이브리지 설치 프로젝트가 한국 팀에게 단독으로 맡겨진 겁니다. 당시 한국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건설 기술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바닥이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말레이시아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나자 아미르입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소속 구조 엔지니어였고 1995년부터 이 프로젝트의 감리단으로 참여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는 한국팀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제가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던 게 일본과 독일 기술이었거든요.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은 일본에 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그래서 입찰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타워 2번을 삼성물산이라는 한국 회사가 맡았다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동료들이랑 수군거렸습니다. 삼성? 그게 어디야? 25층짜리밖에 안 지어본 회사가 88층을 어떻게 짓겠어? 더 황당했던 건 계약 조건이었어요. 타워 1번은 일본의 하자마 건설이, 타워 2번은 한국의 삼성이 각각 맡아서 경쟁하듯 짓는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쟁도 아니야.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길 게 뻔한데. 첫 현장 회의 날 일본 팀과 한국 팀을 처음 만났어요. 일본 기술자들은 정장을 빳빳하게 입고 나타났고 두꺼운 기술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팀은 솔직히 좀 초라해 보였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았고 경험 많은 베테랑은 별로 안 보였거든요. 일본 측 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유창한 영어로 지난 30년간 일본이 쌓아온 초고층 건축 경험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도쿄의 선샤인 60빌딩, 요코하마 랜드마크 타워. 실적이 화려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 팀 차례였는데 정말 놀랐어요. 3D 그래픽을 활용한 최첨단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왔더라고요. 당시로선 엄청나게 앞선 기술이었거든요. 건물이 어떻게 올라갈지, 바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입체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야 뭐든 멋있게 만들 수 있지. 중요한 건 실제로 지을 수 있느냐는 거야.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일본 최고라는 공식이 박혀 있었거든요. 공사가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1월에 시작했고 한국은 35일이나 늦은 2월 초에 시작했어요. 저는 동료 엔지니어에게 농담조로 말했죠. 한국팀 불쌍하네. 시작도 늦었는데 어떻게 따라잡겠어?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사 2개월 차 저는 매일 두 타워 현장을 번갈아가며 점검했어요.
감리단 업무상 양쪽 공사 진행 상황을 모두 체크해야 했거든요. 일본 현장은 정확했습니다. 시간표대로 설계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됐죠. 하루에 한 층씩 착실하게 올라갔어요. 역시 일본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거푸집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타워 크레인으로 거푸집을 들어 올리는데 한국 팀은 유압 펌프로 거푸집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공법입니까? 그가 대답했죠. SCF 공법입니다. 셀프 클라이밍 폼이라고 하는데 거푸집이 스스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법은 처음 보는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을 못 따라잡거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경험도 없는 공법을 세계 최고층 빌딩에서 시도한다니 미친 짓 아닌가 싶었죠. 그리고 제 우려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2주 후 10층 높이에서 거푸집 지지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국 측 공사는 즉시 중단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렇지. 일본처럼 검증된 방식을 써야지 무리하게 새로운 걸 시도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긴급 안전회의가 소집됐어요. 페트로나스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 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하시면 계약 해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싸늘했죠. 그런데 한국 측 기술팀장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주만 시간을 주십시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2주 만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유압 펌프의 개수를 늘리고 압력 조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설계해서 가져온 거예요. 재시작한 공사를 지켜봤는데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거푸집이 매끄럽게 올라갔고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4.5일에 한 개층씩 올라갔어요. 일본이 6일에 한 개층 올리는 동안 한국은 4.5일 만에 해치웠던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이 속도라면 35일 격차를 3개월 안에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4개월 차 콘크리트 품질 검사 날이었어요. 저는 감리단 일원으로서 양쪽 현장의 콘크리트 샘플을 테스트해야 했거든요. 먼저 일본 현장에서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압축 강도 테스트를 돌렸어요. 결과는 810이었습니다. 요구사항이 800이었으니까 완벽하게 통과한 거죠. 역시 일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한국 현장 차례였는데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한국이 이런 고강도 콘크리트를 만들 기술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아마 해외에서 수입해왔겠거니 생각했죠. 샘플을 테스트 기계에 넣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750, 800, 그리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850, 880, 최종 결과가 890이 나왔어요. 저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테스트했죠. 결과는 똑같았어요. 세 번째 샘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균 880 강도. 요구사항을 80이나 초과한 겁니다. 저는 한국기술팀장을 불렀어요. 이 콘크리트 어디서 수입했습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입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접 만들었다고요? 한국에 이런 기술이 있었습니까? 그는 현장 한편에 마련된 임시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기서 한국 콘크리트 전문가들이 2개월 동안 수천 번의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합비 조절, 양생시간 최적화, 온도와 습도 관리까지. 모든 걸 직접 연구해서 개발한 거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선진국 기술을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한국팀이 직접 압송 테스트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380m 높이까지 콘크리트를 한 번에 쏘아 올리겠다는 거였죠.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세계 기록이 306m인데 그걸 70m 이상 뛰어넘는다고요? 동료 엔지니어들도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테스트 당일 현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페트로나스 관계자들, 외국 감리단, 심지어 일본 팀 사람들까지 구경 왔습니다. 다들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죠. 펌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이 올라가면서 파이프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100m, 200m, 300m. 세계 기록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는 멈추지 않았어요. 350m, 380m, 400m. 마침내 꼭대기까지 도달했습니다. 단 한 번에 끊김없이 성공한 거예요.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 기술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구나. 이 사람들은 단순히 빨리 짓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일본을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1998년 3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아침 일찍 타워 1번 일본 현장 정기 점검을 나갔어요. 72층 높이였죠. 레벨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수직도를 체크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25mm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장비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번, 4번 측정해도 결과는 같았어요. 저는 즉시 일본 측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소장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도 직접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페트로나스 고위 관계자들이 급히 현장으로 왔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했죠. 누군가 물었어요. 25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88층짜리 건물에서 이 정도 기울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최상층까지 가면 오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일본 기술을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일본 측은 즉시 대책을 내놨어요. 남은 16개 층을 반대 방향으로 약간씩 기울여 쌓아서 수직을 맞추겠다는 거였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엄청나게 정밀한 작업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들이 몰려왔어요.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말레이시아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일본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그 와중에 저는 타워 2번 한국 현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그쪽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일본이 문제로 멈춰 있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속도를 높이고 있었거든요. 수직도를 체크했습니다. 오차 0.5. 거의 완벽했어요. 저는 한국 기술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매일 3번씩 측정합니다.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즉시 보정하고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일본 실수를 보고 배웠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야말로 자만했었거든요. 일본을 맹신하고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2개월 후 한국은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어요. 35일 늦게 시작한 팀이 먼저 출발한 팀을 앞지른 겁니다. 현장에서 일본 기술자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져 가는 게 보였죠. 그리고 모두의 관심은 이제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완공할 것인가? 1998년 6월 페트로나스 본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두 타워를 연결하는 스카이브리지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감리단으로서 참석했는데 솔직히 일본이 선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일본 기술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비록 기울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경험은 일본이 더 많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팀이 먼저 발표했어요. 지상에서 조립한 다리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설치하겠다는 방안이었죠. 전통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국 팀 차례였어요. 그들의 방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리를 177m 상공에서 직접 조립하고 특수 유압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위치를 맞추겠다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위험하지 않나? 800톤짜리 구조물을 공중에서 조립한다니. 다른 감리단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어요. 바람의 영향, 두 건물의 흔들림, 온도 변화까지 모든 변수를 계산한 정밀한 데이터였습니다. 오차 범위 1m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회의가 끝나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팀 선정. 저도 한국에 손을 들었거든요. 데이터가 너무 완벽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건설 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바닥이었거든요. 괜찮을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설치일이 다가왔어요. CNN이 생중계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작업이 진행되는 거였죠. 성공하면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실패하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설치 전날 밤 저는 한국 현장 사무실에 들렀어요. 기술자들이 밤늦게까지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컴퓨터 앞에서 계산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긴장되죠?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당연히 긴장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준비됐어요. 수백 번 시뮬레이션했고 모든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보였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페트로나스 관계자들, 정부 인사들, 언론, 그리고 호기심 어린 시민들까지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800톤짜리 스카이브리지가 천천히 들어올려지기 시작했어요. 유압 시스템이 정밀하게 작동하면서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다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며 위치를 보정했죠. 3일 밤낮을 작업했습니다. 한국 팀은 교대로 쉬지도 않고 계속 작업했어요. 마지막 날 최종 접합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리가 천천히 타워에 접근했어요. 10cm, 5cm, 1cm.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차 0.8mm. 거의 완벽했어요. 그 순간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CNN 리포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중계했죠. 한국이 해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완벽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던 겁니다. 1998년 8월 드디어 최종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88층 마지막 콘크리트 타설이었어요. 일본과 한국 둘 다 같은 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먼저 완료하느냐가 상징적으로 중요했거든요. 세계 최고층 빌딩의 마지막 승자가 누구인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갔어요. 두 타워를 번갈아가며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현장은 오전 8시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오전 11시 50분, 거의 4시간이나 늦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번엔 일본이 이기겠구나. 일본 팀은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계획대로, 설계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했습니다. 점심시간에 1시간 쉬고 오후에 다시 작업을 재개했죠. 반면 한국 현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었어요. 교대로 빵을 먹으면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콘크리트를 부어댔어요. 저는 한국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점심도 안 드십니까?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만 이 순간은 다시 안 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건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죠. 오후 3시쯤 두 현장의 진행률을 체크했어요. 일본 75%, 한국 68%. 일본이 여전히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이 속도라면 혹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5시 일본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하나둘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일본 노동법은 엄격했어요. 하루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걸 지키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한국 현장은 달랐어요. 오히려 추가 인력이 투입되면서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저는 일본 소장에게 물었어요. 야근은 안 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전 규정상 하루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마무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4시간 앞서 있으니까 충분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이 이길 게 확실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현장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한국 현장에 남아 있었어요. 오후 8시, 진행률 85%. 일본과의 격차가 5%로 줄어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지쳐 보였지만 아무도 쉬자고 하지 않았어요. 오후 10시, 진행률 92%. 한국 현장 책임자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냅시다. 지금 일본과 거의 같은 진행률입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에게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피곤함 따위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자정이 넘어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진행률 97%.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한 젊은 한국 작업자가 비틀거렸어요. 너무 피곤했던 거죠. 동료들이 달려가서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계속합시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의 열정이, 이 사람들의 집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새벽 2시 16분, 마지막 콘크리트가 타설됐습니다. 한국 팀이 완료한 거예요.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작업자들이 서로 껴안으며 울었어요. 현장 책임자도 헬멧을 벗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일본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일 아침에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죠. 새벽 4시 32분, 일본 팀이 일찍 출근해서 작업을 완료했어요. 하지만 승부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한국이 2시간 16분 먼저 끝냈죠. 일본 소장이 한국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는 한국 책임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축하합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쓴맛보다 상대에 대한 존경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마지막 첨탑 설치 작업이 있었습니다. 65m 높이의 거대한 첨탑을 건물 꼭대기에 올리는 작업이었어요. 이것만 끝나면 진짜로 모든 게 완료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먼저 시작했어요. 경험에서 나온 자신감이었죠. 그들은 이미 스카이브리지를 완벽하게 설치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첨탑 설치는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일본보다 일주일 먼저였어요. 완벽한 승리였죠. 1998년 8월 31일 공식 완공식이 열렸습니다. 마하티르 총리가 참석했고 전 세계 언론이 몰려왔어요.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이 건물은 말레이시아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함께 만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국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한국 기술팀장을 봤죠.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물었어요. 왜 우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으로 바다까지 떨어졌을 때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증명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다고, 아니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컥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명예를 되찾는 싸움이었고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던 거죠. 완공식이 끝나고 저는 두 타워를 올려다봤어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 빌딩이었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타워 1번은 경험과 전통의 힘으로 세워진 건물이었어요. 일본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담긴 작품이었죠. 타워 2번은 열정과 혁신의 힘으로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한국의 끝없는 도전 정신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든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넘어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나라구나. 한국은 1990년대 중반 건설 사고로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 실패를 딛고 세계 최고층 빌딩을 완벽하게 지어냈던 겁니다. 그 후 한국은 부르즈 할리파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828m,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페트로나스 타워에서 보여준 기술력이 인정받은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페트로나스 타워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여기서 내가 목격한 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어. 기적이었어. 인간 의지의 승리였어. 그로부터 27년이 지났습니다. 페트로나스 타워는 여전히 말레이시아의 상징으로 서 있어요. 저는 지금 은퇴했지만 가끔 그 건물을 보러 갑니다. 볼 때마다 그때 그날들이 생각나거든요. 한국은 그 후 부르즈 할리파, 타이베이 101,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등 세계 곳곳에 초고층 빌딩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한국 건설 기술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 건설사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품질 보증이 됐죠. 제가 런던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은 항상 일본과 독일만 이야기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은 일본에 있다.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페트로나스 프로젝트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최고는 고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도전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얼마 전에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저 건물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훌륭하단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번 타워가 조금 더 특별해. 왜요? 그 건물은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거든. 절대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짜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야. 손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자랑스러워요. 제가 그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의 기적을 목격했거든요. 1998년 저는 일본 기술을 맹신했던 엔지니어였어요. 한국을 무시했고 그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긴 그 프로젝트 기억나?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하죠. 우리나라 최고 건물 한국이 지었어.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내가 함께 일했던 그 팀 한국이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 작년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를 봤습니다. 555m 페트로나스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는구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한국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1990년대에 바닥까지 떨어졌던 나라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배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페트로나스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도전의 기록이고 역전의 드라마이고 무엇보다 편견을 깨뜨린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손자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페트로나스 타워 2번 건물입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준 게 있단다.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라는 것을 말이야. 27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2시 16분, 마지막 콘크리트가 타설되던 그 순간. 작업자들이 서로 껴안고 울던 그 장면.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우리가 해냈다. 고 외치던 그 목소리.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한국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기술력이나 저력을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